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라임업학원에서 감정평가 이론을 담당하고 있는 조명지 평가사라고 하고요. 오늘은 감정평가 이론에서 내용에 대한 강의라기보다는 문제 분석 그리고 답안 작성에 대한 그 방법을 한번 짚어보는 특강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32기에 합격을 해서 지금은 두요감정평가법인이라는 법인의 본사에서 재직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오늘하고 내일 모레 이렇게 2회로 구성을 했고요. 오늘은 크게 문제 분석에 대해서 오늘은 보는 거고 2회차 때는 답안 작성법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에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론 과목 공부 방법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오늘 이 문제 분석하고 답안 작성법을 공부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기 위한 건데 저희가 결국은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고 시험에서 합격점을 받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용 공부는 일단 기본 강의 수강하시면서 한번 봤기 때문에 이제 특강 내용에서 문제 분석하고 답안 작성을 하는 그 방법 자체를 공부를 해야 시험에서 득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득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인데 크게 4가지예요. 묻는 것에 답해야 하고 뭐 내용 전개가 논리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서술에서 필수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정해진 배점 내에서 답을 해야 한다. 이 4가지인데 이게 왜 4가지가 이렇게 도출이 됐냐면 역대 출제위원회 강평이 요즘은 나오지 않는데 예전에는 제공이 됐었어요. 그 출제하신 교수님들이 각각 그 최종 발표 나면서 동시에 이렇게 채점을 했을 때 어땠다 이런 거를 발표를 하셨었는데 먼저 묻는 것에 답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강평은 보시면은 문제를 이해하고 그 문제에 꼭 맞는 답을 쓸 수 있는 동문서답을 하지 않는 그런 비율이 적었다. 그리고 뭐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인데 지식을 나열했다. 그냥 쭉 썼다 이거죠. 그리고 문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답안하고 단순히 이론적인 거를 쭉 이거랑 똑같죠. 쭉 나열한 그런 답안하고는 매우 점수를 크게 차이가 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출제자가 이 문제를 낸 그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물음에서 물은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서술을 해야 된다는 그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용 전개가 논리적이어야 한다 이건데 이것도 역시 강평을 보시면 감정평가 이론 과목이라는 이 과목 자체가 주된 목표가 뭐 평가 전반에 대한 명확한 용어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평가 방식, 뭐 부동산 시장 변화에 대한 분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감정평가사로서 이런 사상에 대한 정리 이런 거를 논리적으로 기술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나중에 합격을 해서 현업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감정 평가를 하고 평가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뭐 실무 문제 풀고 하는 거 똑같이 뭐 사례를 선정하고 그 대상 물건에 맞는 평가 방법도 선정을 하고 그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 그 모든 과정을 평가서에 논리적으로 기술을 해서 결국에는 의뢰인한테 그 평가서가 나간단 말이죠. 그리고 평가서가 나간 다음에도 이 감정평가액이 왜 이렇게 도출이 됐는지 나중에 추후에 뭐 약간 AS 개념으로 뭐 의뢰인이 이렇게 다시 전화가 온다거나 그럴 때 그런 말로 설명을 하는 단계도 있어요. 그럴 때 사실 지금 이 감정평가 이론 공부를 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그 연습을 한 게 결국에 나중에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평가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은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뭐 옮겨놓은 답안이 많았고, 그렇지 않고 논리적으로 나름대로 목차를 좀 자기가 짜서 하는 구성이 필요하다, 이런 강평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뭐 그냥 간단히 그 이론을 또 쭉 쓰기만 했지, 그 이론이 왜 나왔고 정확히 어떤 특성이 있고, 그리고 그 토지 문제,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어떤 특성과 관련된 토지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언급을 하는, 논리적으로 언급을 한 답안이 없었다, 이런 내용이 또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키워드에 대한 내용인데, 키워드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거예요. 지역 분석의 의의를 쓰시오가 있으면은 뭐 키워드가 좀 부족한 답안이다 하면은 뭐 지역 분석이란 뭐 대상 물건이 속한 지역에 대해서 지역적인 특성을 뭐 분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면은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떤 많이 키워드가 빠져 있죠. 그렇다면 이거를 키워드를 많이 넣어서 쓴다라는 거는 지역성에 근거해서 그 지역을 분석을 하고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그리고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 키워드를 써야 한다는 또 그거를 짚어주는 출제형 강평을 보면요.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그리고 뭐 누구든지 쓸 수 있는 되게 두루뭉술하고 일반적인 서술 말고, 그리고 이 쾌적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위치, 방향이라는 이게 키워드인 거죠. 이게 빠졌으면은 감점을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결국 그 1000개가 넘는 그 답안지를 몇 개월 동안 채점을 하다 보면은 그거를 되게 뭔가 상냥하고 자세하게 그렇게 채점을 하게 되지가 않아요. 결국은 쭉쭉 보면서 아, 이게 들어갔네, 이게 들어갔네 하면서 키워드 위주로 채점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극단적으로는 그 단어와 단어 사이에 조사 있죠. 뭐 은는이가 같은 거. 조사도 거의 생략해 가면서 그냥 단어 위주로 쓰면서, 근데 다만 이제 문장의 마무리는 그래서 뭐뭐이다라고 일단 문장의 형태로 끝맺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사실 득점에는 더 유리한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배점, 배점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시험이 뭐 예전에는 뭐 4번 말고 5번, 6번도 나오고 뭐 했던 적이 있긴 한데, 지금은 많이 정형화돼서 1, 2, 3, 4번만 나오고 1번이 40점, 30점, 20점, 10점 이렇게 해서 100점이 출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100점 내에 답해야 된다는 말은 그 스터디를 지금 채점을 하다 보면은 답안지를 초반에 지금 연습이 잘 안 되신 분들 보면은 어떤 문제를 주고 그거를 20점이라고 출제를 했는데, 이거를 20점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답안지가 저희가 16페이지니까, 근데 전체가 100점이니까 이거는 뭐 그러니까 딱 단순 계산하면은 16페이지에 100분의 20만큼만 답안지를 쓰면 되는데, 이게 약 한 3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20점을 출제를 했고 어떤 것에 대해서 그 3페이지 정도로만 쓴 거를 보겠다라는 어떤 출제 의도가 사실 있는 건데, 이거를 뭐 5페이지, 6페이지까지도 쓰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100점을 넘어서서 답을 하셔봤자 이게 20점이면은 그 20점까지밖에 사실 아무리 많이 써도 점수가 부여가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거에다가 추가로 이렇게 오버해서 쓴 만큼 뒤에 뭐 3번이나 4번 문제를 뭐 못 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점수를 못 받게 되고, 이런 식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시간도 초과가 되겠죠. 그래서 배점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건데, 강평 보시면은 채점자는
배점 기준을 따를 뿐이고 수험생에게 동정을 베풀지 않는다. 이거 약간 좀 어찌 보면 무섭기까지 하죠. 말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거랑 똑같은 얘기죠. 채점자는 20점짜리 문제면은 20점까지만 줄 뿐이고 더 많이 썼다고 해서 점수를 좀 더 주고 이러지 않는다. 이거고. 그리고 네, 그래서 배점 안에 써야 한다. 이것도 네 번째 얘기였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결국은 정리를 하자면 이론 과목에서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묻는 것에 답해야 한다. 이거는 결국 출제 의도를 파악을 해서 논점을 일탈하지 않고 묻는 것에 제대로 답을 해야 된다. 그거고. 두 번째는 내용 전개가 논리적이다. 이거는 목차만 읽어도 논리적으로 돼야 한다. 그거고. 필수 키워드가 들어가고 근데 그걸 전체적으로 배점 내에 답해야 한다. 이거는 결국은 문장을 키워드 위주로 구체적으로 쓰되 근데 배점을 초과하지 않게 집약적으로 서술해야 된다. 이건 답안 작성법 말씀드릴 때 할 건데 그래서 얘는 결국 답안 작성에서 구체적, 집약적 서술해야 된다. 이거고 이거는 결국 문제 분석을 할 때 목차를 잘 잡아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해서 오늘 특강의 내용을 공부해야 되는 그 중요성에 대한 얘기였던 거고요.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감정평가 이론의 문제를 분석하는 그 기본적인 문제 분석 방법을 먼저 볼 텐데요. 이게 그 오늘 나눠드린 자료에서 이 PPT로 제가 이게 준비한 이 자료에서 초반 부분에 이 문제 분석 방법까지는 이렇게 이 자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뒤에는 이제 나머지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일단 감정평가 이론 문제 분석은 크게 5단계로 볼 수가 있어요. 논제를 찾고 개념을 찾은 다음에 문제의 유형을 판단하고 그리고 배점에 따라서 목차를 구성하고 이렇게 5개인데 이거를 일단 기본적인 수준의 약간 기출문제 하나 가지고 이 5단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논제 찾기에서 요거는 그 감정평가 이론의 전체 논점표예요. 오늘 나눠드린 자료 중에 요거 있죠? 요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 이론이 결국은 보시면은 이게 전체 그 범위인데, 시험 범위인데, 부동산, 시장, 가격, 그리고 감정평가의 기초 절차, 그리고 시장가치 기준, 현황 기준, 개별 물건 기준, 이 감정평가의 세 원칙, 그리고 감정평가 3방식, 비원수, 그리고 기타 방법 해서 어떤 감정평가의 방법, 그리고 유형별, 목적별, 부동산 의사결정, 정책론, 공시제도 이렇게 크게 나뉘고 이렇게가 일단 크게 여기서부터 9번까지 이거를 보통 총론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하를 보통 강론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 1, 2, 3번까지가 부동산 학이고 여기서부터 9번까지가 감정평가 학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감정평가 이론 저희 준비하는 이 시험에서 전체 논점인데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가 이 중에 어느 논점, 어느 파트의 어느 논점에 대한 문제인지 파악을 하는 게 1번 논제 찾기 단계인데 오늘 이렇게 볼 기본 문제는 시장 분석과 지역 분석에 관하여서
설명하시오. 시장 분석의 의미, 필요성을 설명하고 시장 분석의 6단계를 단계별로 설명하시오라는 24회 2번의 20점짜리 문제인데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보시면은 전체 그 감정평가 논점 중에 그래서 시장 분석이니까 이 위치가 어디인지 파악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일단 시장에서 시장 분석 여기죠. 이 위치를 파악을 하는 이유는 그 기본 교재나 아니면 따로 어떤 핵심 목차를 정리해서 외우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런 핵심 목차에서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서브를 정리하셨다 하면은 이거 문제를 보고 이거 내가 정리했던 서브 중에 3번 논점에 대한 그거구나 하면서 그거의 이제 핵심 목차를 떠올리기 위해서 위치를 파악을 하기도 해야 하고 그리고 답안 작성법에서 서결 쓰는 법 말씀드릴 때 할 거지만 서를 쓸 때도 이 위치를 알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논점을 일단 파악을 하는데 그리고 개념어는 이게 아까 논제였죠. 이 묻고 있는 큰 주제 거기에서 이 시장 분석의 뭐를 묻고 있는지 그게 개념어라고 칭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의, 필요성 그리고 시장 분석의 6단계 이렇게 크게 3개가 지금 개념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제가 정리했던 그 핵심 목차를 정리했던 노트인데 거기서 이제 시장 분석이라는 파트에서 시장 분석에 대해서 의, 목적, 필요성 그리고 6단계 분석의 수준, 분석의 한계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정리를 해놓고 개념어를 보고 여기서 뭔지 이제 또 떠올리는 거죠. 머릿속에서. 묻는 게 의의하고 필요성 그리고 6단계를 묻고 있죠. 그러면은 문제에서 묻는 거는 이렇게니까 묻는 것에 답하려면은 얘네를 이제 써야겠다 하고 묻지 않은 것은 이외에 뭐 시장 분석의 목적이나 분석의 수준 그리고 한계 뭐 이렇게 있죠. 그럼 그런 거는 뭐 서나 결에서 간략히 언급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개념어를 보고 그리고 출제 의도 파악이라는 거는 출제자가 결국은 이 개념어를 묻는 걸 보고 보시면은 적당히 뭔가 시장 분석의 기본적인 그 내용을 설명하기를 바라고 있죠. 그렇구나라고 한번 약간 의도도 파악을 할 수 있고요. 물론 이거는 되게 기본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형을 판단을 하는 건데 이 문제의 유형은 일단은 이 뒤에 더 자세하게 볼 거긴 하지만 일단 보시면은 유형이 구분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크게 설명하시오 그리고 뭐 논하시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비교, 관련, 관계, 영향, 사례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냥 말씀드려보자면 얘는 그냥 뭐를 설명하고 뭐를 설명하시오 이거니까 얘는 사실 설명형에서 기본형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형을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는 배점 설계인데 배점은 보시면은 이 문제는 일단 20점이니까 여기서 20점짜리 문제는 그 답안지 페이지 수로는 요 정도, 목차 개수로는 요 정도 이렇게 표가 있는데 이거는 결국 그겁니다. 6.25 뭐 이게 나온 이유는 아까 했던 것처럼 전체 답안지 한 권 전체에 16페이지인데 이게 100점이니까 나눴을 때 그래서 한 페이지를 다 썼을 때 이게 6.25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 계산했을 때 이런 식이 되는 건데 사실 뭐 대략적인 기준일 뿐이고요. 이거는 들어갈 키워드만 사실 다 썼으면은 뭐 16페이지 다 안 채우고 그냥 14페이지 뭐 이렇게 써도 사실 합격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 페이지보다는 덜 쓰면 되겠고
2페이지보단 덜 쓰면 되겠고, 얘는 한 3페이지 내외 쓰고,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정해놓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20점이니까 한 3페이지 쓰고 목차는 8개에서 10개를 잡아야겠구나 라고 감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차를 잡는 건데, 목차는 일단 물음 그대로 잡아야 하죠. 물음 그대로 잡는다는 거는 왜 물음 그대로 잡냐면, 문제를 최대한 그대로 잡아야 출제자가 물어본 것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고 문제를 답안을 쓸 수가 있으니까, 논점을 일탈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음 그대로 잡는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그리고 저희 논술 답안이니까 형태가 서본 결의 형태죠. 그래서 뭐 서랑 뭐 나중에 결은 빼고 이제 본문을 목차를 잡는 게 중요한 건데, 일단 문제가 지금 시장 분석의 의미, 필요성, 시장 분석 6단계를 단계별로 이렇게 크게 2개죠. 문제를 볼 때 뭐를 뭐 설명하고 이렇게 나오면 사실 문제가 지금 2개를 묶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쵸? 그러면은 이 2개를 크게 목차를 잡는 거예요. 1. 시장 분석의 의의 및 필요성, 문제 그대로 잡고, 그리고 2. 시장 분석 6단계 이렇게 그대로 잡고, 그다음에 의의는 여기서는 지금 의의 및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문제에서 묻고 있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목차로 잡아주는 건데, 만약에 이 문제가 그냥 이게 안 나오고 시장 분석의 뭐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6단계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어도, 일단 시장 분석에 대해서 묻는 거기 때문에 이 필요성과 6단계를 설명하기 전에 의의를 먼저 짚어주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개념 설명은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의의가 명시적으로 묻지 않았어도 의의는 써줘야 되고요. 그리고 의의 외에 명시적으로 묻지 않은 거는 추가 목차로 뭐 3번이나 아니면은 결에서 간단히 언급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목차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근데 또 세세히 보면은 의의 쓰고 필요성, 6단계는 생시수공 균포 이렇게 6단계가 있고, 근데 20점이니까 아까 8개에서 10개 목차를 쓰면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면은 8개구나 하면은 이거를 각각 목차로 잡아서 쓰면 되겠다 하고 목차를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다만 이거 필요성을 그냥 목차 하나로 쭉 서술하면은 뭔가 필요성이 그래도 문제에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 같아서 이거를 목차를 굳이 2개로 더 나눠가지고 풍부하게 써주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목차를 구성을 하고 나면은 여기까지가 사실 그 치열하게 이렇게 되게 머리를 쓰는 단계인 거고, 여기까지 일단 잡고 났으면은 답안에다가 무슨 내용을 쓸지는 사실 다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문제 분석의 단계고,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쉴 새 없이 답안을 쓰는 거죠. 그래서 문제 분석 방법이었고, 네, 문제 유형을 볼 텐데, 요 자료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 표에서 유형이 구분이 1이 있고 2가 있고, 그리고 이 세 번째 줄은 요 내용이죠. 각각 그 유형이 문제가 어떤 형식인지 그거랑, 이제 맨 오른쪽은 그 유형별로 어떻게 답을 목차를 구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은 보시면은
설명형은 뭐뭐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논수령은 논하시오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고, 근데 둘의 차이는 결국 설명형은 답이 있는 문제인 거고 논수령은 답이 없는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출제자가 어떤 답을 이렇게 정해놓고 이걸 아는지 보려고 문제를 낸 거기 때문에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개념을, 책에 있는 개념을 정확하고 풍부하게 써줘야겠죠. 해야 하는 거고, 논수령 문제는 뭐뭐를 어떻게 논하시오. 논하시오라고 나오는 거는 답이 없다는 게 사실 어떤 말이냐면, 뭐 이 문제를 출제한 뭐 교수님도 아니면은 뭐 업계에서 경력이 꽤 되시는 평가사 분들 사이에서도 약간 아직 의견이 뭐 분분하다거나 아니면 명확히 법제화되지 않은 그런 사안이거나 뭐 생각해 볼 점이 많은 논점,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수험생 분들의 뭐 의견을 보려고 뭐 내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 논문이 좀 발표가 된 사안에 대해서 뭐 이 내가 쓴 논문을 수험생이 읽었나 하고 보려고 그렇게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해진 답은 없기 때문에 뭐 보통 이제 2개에서 뭐 3개의 어떤 의견으로 갈리는 사안이고, 그러면은 이 3가지 뭐 3가지의 의견을 모두 써준 다음에 이 중에 뭐 이쪽이 뭐 그래도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약간 이렇게 뭐라고 저걸 이렇게 어우르는 답안으로 결론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결론을 내기까지의 그 나름의 생각이나 주장이 논리적으로 출제자가 보기에 설득력이 있는지 그렇게 보기 위해서 내는 게 논수령입니다. 그리고 2번째 구분은 이제 6가지 유형인데, 기본형은 말 그대로 뭐를 그냥 설명하시오 나와가지고 그 A에 대해서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비교형은 뭐 A와 B 이렇게 2개 혹은 C, 뭐 D 4개까지도 나옵니다. 이거를 비교 설명하시오 아니면은 뭐 A와 B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게 비교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관련형은 A와 관련하여 A의 관점에서 A를 중심으로 A를 바탕으로 B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게 관련형이고, 관계형은 또 A와 B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이 둘의 관계, 상관관계, 상호 관련성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게 관계형이고, 영향형은 A가 B에 미치는 영향, 어떠한 영향을 설명하시오 나오는 게 영향형이고, 사례형은 뭐 갑은, 을은 아니면은 뭐 A 법인은 이런 식으로 어떤 사안을 주면서 이 사안에서 감정평가의 기본 이론이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되겠는가 하면서 결론을 한번 내봐라, 판단을 해봐라, 검토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각 유형별로 기출문제 중에 좀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보면 어떤 식으로 기출문제가 나오는지 볼게요. 이거는 요 프린트죠. 대표 기출문제 모아놓은 거. 보시면은 일단은 기본형을 다 그렇죠. 뭐랑 뭐를 설명하시오. 뭐를 설명하시오. 뭐를 설명하고 뭐를 설명하시오. 이거는 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아니면 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를 설명하시오. 그러면은 결국은 다 뭐 개념과 성립 요건을 설명하시오니까 이거 쓰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 판단 시 최유 이용을 전제로 판단해야 하는 이유, 뭐 길긴 하지만 결국 어떠한 이유를 쓰면 되고, 이것도 의의와 필요성 그냥 쓰면 되고, 6단계도 쓰면 되고, 이런 식으로 기본형은 사실 묻는 걸 그대로 다만 이제 정확하고 풍부하게 쓰면 되는 게 기본형이고요.
사실 기본형이 제일 쉽죠. 그 다음에 이제 비교형은 이렇게 항상 어떤 두 가지가 나오고 그것과 그거를 비교하시오. 이것도 이게 아까 4개까지 나온 건데 시장가치, 투자가치, 계속기업가치, 담보가치를 일단은 그 개념을 설명하고 이거는 사실 기본형이죠. 설명하고 각 가치 개념 간의 차이점을 비교 또 하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시장가치하고 적정가격의 개념을 비교하시오. 그 다음에 최고 가격과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가격을 비교하시오. 그리고 감정평가 심사와 감정평가 검토를 비교하시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관련형은 또 보시면은 대체 원칙이 감정평가 과정에서 중요한지 진비되는 이유를 좀 길긴 한데 결국 또 어떠한 이유를 개별성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여기까지가 일단 한 문제죠. 이게 관련형 한 문제가 앞쪽에 지금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은 부동산 감정평가를 위하여 구분하는 그 지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이것도 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대체성, 경쟁성, 접근성과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그리고 이거는 감정평가 목적에 따라서 감정평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또 어떤 이유를 감정평가의 기능과 관련하여 쓰면 되고 이거는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감정평가 행위의 독립 필요성을 또 감정평가 뭔가 이론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이거는 감정평가의 개념을 쓰고 그 개념에 근거해서 그 개념을 기준으로 기준가치 확정과 복수감정평가의 필요성에 관해서 또 이 개념을 토대로 또 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와 관련해서 쓰시오가 관련형이고 관계형은 뭐와 뭐의 관계, 상관관계, 상호관련성인데 먼저 11회 2번 보면은 지역 분석을 일단 의의하고 필요성을 쓰는 기본형이 있고 설명하고 그다음에 개별 분석과의 관계를 쓰시오. 이게 두 번째 관계형이고 그다음에 19회 4번은 적정 가격과 시장 가치 그리고 실거래 가격 이 세 가지의 각각의 관계, 서로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그리고 지역 분석을 설명하고 그 지역 분석과 시장 분석과의 관계. 토지 감정 평가할 때 그 3방식으로 나온 가격과 공시지가 기준 방법으로 나온 가격과의 관계. 그리고 이거는 재무보고 목적 감정평가의 기준 가치가 무엇인지 일단 쓰고 이게 시장가치 기준 원칙과의 관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관계형입니다. 그 다음에 영향형은 이거는 보통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게 나오는데 그 문제 유형 표에서 그래서 보시면은 영향형에서 보통 A는 어떤 제도, 규제, 현상 아니면 그거를 제도를 도입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현상의 변화가 B는 부동산 시장 아니면 부동산 가치의 변화 아니면 가치 형성 요인에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감정평가에 미치는 영향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21회 1번은 출생률 저하와 핵가족화가 정확히는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쓰라고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 세계 경제 위기가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부동산 보유세율의 상승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양도소득세 상승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광평수라는 그 토지 면적이 이 토지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런 식으로 영향형은 나오고요. 그리고 사례형은 감정평가의 그런 기본 이론을 가지고 어떤 사안을 주죠. 이거는 요 문제는 그거예요. 어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아파트 주변에 있는 좀 작은 그런 상가 건물이 있는데 그 인근에 초대형 쇼핑센터가 입지를 해가지고 요 상가 건물이 고객 흡인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상권이 위축되어 가지고 이 상가 건물 자체가 거래가 감소하게 된 그 시장 동향을 고려하여 문제에 답하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구분 건물이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한 게 원칙인데 그래도 원칙적인 방법을 쓰고 근데 이거를 쓸 때 사실 어떤 한계가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사례형이 또 이런 것도 나왔었고, 그리고 26회 1번은 A 법인이 뭐 토지하고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101호, 102호로 구획되어 있고 뭐 어떻게 사안을 주고, 물음 1번은 이거를 그냥 감정평가할 경우 뭐 방법을 쓰시오. 그리고 2번은 전세권 설정을 하려고 할 때 일부만 감정평가 의뢰를 했을 때 이 본건 평가의 타당성 이렇게 묻고, 물음 3번은 뭐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또 사안을 묻고, 물음 4번은 용적률이 50%지만 인근은 다 100%다 이럴 때 이 100%를 조건으로 평가하는 그 본건의 평가 가능 여부를 검토하시오,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어려워 보이죠. 이런 사례형 문제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28회에서는 또 이게 지금 여기에는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주고 여기서 이 감정평가를 심사한 평가사가 원 감정을 한 평가사에게 뭐 최유 이용 분석을 추가로 요청을 했을 때 그 사안에 맞는 최유 이용을 설명을 하라, 이런 식으로 또 나왔었고, 그리고 이거는 뭐 인구 1000만 대 도시인 A시하고 40분 거리에 있는 B도시를 연결하는 전철이 개통되었을 때 이런 전철 역세권이 새롭게 되면서 그때 지역 분석을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럴 때 이 접근성이 개선된 게 B도시의 유형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또 어떤 효과를 쓰시오, 이런 식으로 사례형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왔었는데 31회면 되게 비교적 최근이죠. 이것도 약간 보상 평가 받는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 갑한테 감정평가사 의뢰 입장에서 한번 답변을 하는 식으로 써봐라, 이런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이건 좀 처음 나오는 형식이긴 했는데 결국은 사례형인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이제 유형별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문제 분석 방법, 목차를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을 볼 텐데요. 요건 아까 그 문제 유형 표에서 맨 오른쪽 줄에 나와 있는 걸 토대로 하는 거죠. 일단은 설명형은 기본 내용을 묻는 그거 자체를 정확하고 풍부하게 다만 분량 내에 요약 설명해주기. 그리고 논술형은 기본 내용을 일단 써주고 나름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써준 다음에 근데 논하시오 이런 게 나오면은 보통은 이렇게 마지막에 약간 결론 아니면 뭐 소결 해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줘야 됩니다. 그것만 유의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9분 2에서는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뭐 유형별로 뭐 이거를 달달달 외운다라기보다는 이렇게 6가지 유형이 있고 각 유형별로 어떤 점에 중점적으로 좀 유의해서 목차를 잡아야 한다, 이런 거를 개념을 잡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보시면은 기본형은 이것도
기본 내용 중 그 외워둔 핵심 목차 중에 묻는 것을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비교형은 동일 카테고리인데 차이점이 있는 기준을 잡는다고 써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물론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았지만 토지와 건물을 비교하시오.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은 보통 목차를 1. 공통점, 2. 차이점을 잡는데, 공통점은 사실 그냥 하나 잡고 여기서 좀 간략하게 써주고 끝이고, 이런 비교하시오가 나오면은 사실 이 둘의 어떤 명확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낸 문제들이 대부분이라서 차이점을 뭐 1, 2, 3 한 3가지 이상은 잡아야 되게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와 건물을 비교하시오, 토지와 건물의 차이점을 쓰시오, 뭐 이렇게 나왔다 하면은 일단 뭐 그런 게 차이가 있죠. 부증성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뭐 영속성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개별성에도 차이가 있죠. 건물은 어느 정도 좀 비슷할 수가 있으니까. 네, 이제 목차를 부중성에서의 뭐 차이점 이런 식으로 목차는 잡아야겠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근데 공통점은 뭐 부동산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동일한 카테고리인데 상세한 그 특징에는 차이가 있는 어떤 기준을 잡고 그 기준으로 목차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차이 비교 설명하시오는. 그리고 관련형은 일단 A와 관련해서 B를 설명하시오니까 A가 일단 뭔지 A의 기본 내용을 밝혀준 다음에, 그리고 사실 여기다가 플러스 B, 결국엔 설명해야 하는 B의 기본 내용도 좀 써주고, 그럴 때 이 B를 A의 기본 내용을 뭐 이렇게 목차를 잡아서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 목차를 좀 이 목차로 아예 이 B를 또 목차를 잡아서 쓴다거나 하면서 A의 내용에 국한해서 써주면 되는 겁니다. B를 그냥 쓰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게 나올 텐데, 그거를 A에 국한해서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관계형은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말이 뜻이 이 두 가지를 또 어떤 기준에서 통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를 관계가 있다라고 사실 사전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요거를 그럼 저희는 서술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보면은 이 A와 B 양자를 어떤 한 문장으로 묶어서 표현할 수 있는 기준, 그러니까 기준을 잡고 서술을 하면 되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요, 보면은 뭐 A와 B는 반비례 관계이다, 아니면 A에다가 뭐 어떤 걸 더하면 B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둘 다 속하는 큰 카테고리가 있으면은 A와 B는 모두 뭐에 속한다, 이런 것도 어떤 관계를 서술하는 형태고요. 아니면은 이거는 뭐 우수하다, 요 서술은 보통 뭐 환원율에 비해서 할인율이 뭐 위험을 반영하는 그 정도에 있어서 뭐 수익 방식에서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양자의 관계를 써라 이러면 이런 걸 우수하다라고도 쓸 수도 있고요, 관계를. 그리고 영향형은 아까 말씀드렸죠, A와 B가 각각 어떤 제도, 뭐 그리고 뭐 부동산 거래 규제, 아니면 금리 인하, 아니면 핵가족화, 기후 변화, 그런 것처럼 어떤 이런 것들의 도입이나 그런 게 변화하는 그런 양상을 주고, 그게 부동산 시장에, 아니면은 이거를 또 구체적으로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아니면 부동산 가치의 어떤 형성에, 아니면 가치 형성의 요인에 감정평가를 할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였죠. 그러면은
이 현상의 도입과 변화라는 게 뭐 기본 내용이라는 게 그게 의미하는 바의나 그거의 내용이나 특징을 먼저 써주고 A의 내용 특징 그 기본 내용을 먼저 써준 다음에 그러면 이 A가 변화하는 거에 따라 B의 요소별 변화 이거는 그거였죠. 부동산 시장은 그러니까 요소별이라는 게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문제로 나왔다고 하면은 뭐 매매 시장, 임대 시장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죠. 아니면 뭐 자산 시장이랑 공간 시장 이런 식으로 어떤 요소별로 변화의 과정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치 형성 요인이면은 목차를 또 뭐 일반 요인의 변화, 지역 요인의 변화 개별 요인의 변화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자연적 요인의 변화, 사회적 요인의 변화 이런 식으로 그 요소별로 목차를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은 A가 뭐 어떻게 변화한다고 문제가 주어진 거에서 그 변화에 따른 이거의 변화, 이거의 변화 또 그 A의 변화에 맞춰서 또 서술을 해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쓰고 사례형은 아까 말씀드렸었죠. 기본 내용, 그 바탕이 되는 감정평가 이론의 기본 내용을 쓰고 사례를 대신 적용을 해서 일반론적으로 서술을 쭉 하면 안 되고 무조건 뭔가 뭐 이 사안에서 뭐 감정평가사 갑은 뭐 어쩌고저쩌고 해야 된다. 아니면은 A 법인의 본 토지는 뭐 어떠어떠한 토지이므로 하면서 약간 사안을 짚어주는 서술을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사안의 경우 어떤 식으로 된다 하면서 또 소결 써줘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일단 크게 문제 유형별로 문제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 유형별로 그 대표적 기출 문제 중에 일부분을 풀어보는 거 할 건데 일단 한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